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량까지 감소하며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이슈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놓였는데요. 미분양 아파트 시장도 비상입니다. 건설사들은 각종 마케팅에 나서거나 조건부 분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계약률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과연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님 모시고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작정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대출을 규제할 게 아니라 무주택자나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을 열어놔야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3억 원 이하는 지방이고 수도권은 6억 원 이하까지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시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집 사고 싶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2024년 KGO 페스타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네. 근정포장을 받으셨는데 국내 부동산 학자에서는 최초더라고요. 네. 엄청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아닙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6일 날 네. 공간정보 엑스포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세아에서 가장 큰 그 대회입니다. 네. 한 10개 나라 이상이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을 받게 된 동기는 저는 이제 부동산 학계에 제가 올해 4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학문만 가르친 게 아니고 부동산 학문 플러스 그 공간정보 학문을 같이 결합해서 가르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제가 국가공간정보 포럼 위원회도 했고 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산업 발전에 또 학계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이지요. 그렇죠. 상금도 받으셨나요? 상금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경제재민촉에서도 많은 지혜와 또 재연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학회는 되게 이제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전에는 사다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네. 17, 18대 회장을 하면서 4년간 하면서 부동산 산업 발전과 부동산 학문 연구에 치중을 했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군데의 학회에 관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는 이런 여러 군데의 학회의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환경학회는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회고 또 지적학회는 지적학문을 연구하는 학회고 공간정보학회는 공간정보를 연구하는 학회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정평가학회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연구하는 데거든요. 이거를 모두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융복합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여러 학문이 간마기를 없애고 하나의 학문으로 새로운 학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어떤 곳인지 확 와닿습니다. 네. 지난해에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간 35분 만에 해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됐잖아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시장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정치적 불안이 결국에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면서 환율이 급등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고요. 수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내수 경제를 또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나누는 건데 수출도 어려워지는데 불구하고 내수 경제도 어려워져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비가 위축되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학문만 따로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가 다시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경제인데 이 살기 어려우면 집도 안 삽니다. 근데 이번에 정치적 불안이 결국에 경제 불안이 오고 경제 불안이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국 불안보다도 그 이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지난해 9월 달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그 2단계 시행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상환 능력만 보는 게 아니고 자동차 할부부터 여러 군데 만약에 할부를 했다면 모두 합친 거를 가지고 대출비를 정합니다. 이걸 이제 전격 시행한 거죠. 네. 이게 제1금융권뿐이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시점에 이걸 시행한 이유가 너무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택가격이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7월 달에 할 걸 9월 달에 미뤄서 하긴 했습니다. 네. 여기에 9월 말 10월 달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1금융권 5개 은행을 묶었습니다. 대출을 안 해주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7대 은행, 지금 현재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전세금 대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많은 돈을 주고 사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돈을 현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레버리지 효과 있는 은행의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데 은행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힘들죠.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한 달에 약 7,900건이었습니다. 서울이. 근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바로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190건밖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줄었는데 네. 9월 달에 시행하면서 10월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해서 와. 12월 달이 1,100건 정도 거래됐어요. 네. 다시 말하면 거래가 안 되면 각 반대로 매물은 쌓이게 되죠. 네.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보합세 내지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 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는 일단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IMF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가계부채가 약 한 2,100조가 넘어요. 기업부채도 2,700조가 넘고요. 정부 부채도 1,190조가 넘고요. 네. 부채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정부 부채는 작은데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많은 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기업 부채는 더 늘어납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결국에 인건비나 원자재 값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근데 가계는 어떻게 하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거의 얼어붙은 상태인데 문제는 무작정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대출을 규제할 게 아니라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정부가 보금자리론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신혼부부 대출처럼 정책 대출을 너무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또 묶어버리면 시장은 얼어붙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정책 대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요자 무주택자라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높은 걸 유지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무작정 모두 다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네.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건설 시장까지 침체돼서 향후에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그래서 더 낮아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매매 수요가 사라지면 결국 전셋값만 높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가 작년이 딱 4년이었어요. 네. 2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임대차 보호법 조항이 있는데요. 2년 살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달에 4년을 살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약 한 12,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총 63,000건이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없었지요. 금액도 많이 안 오르고. 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매매 시장이 그 활성화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못 건너가고 눌러 앉았는데 서로가 어렵다 보니까 금액을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전세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매수 심리 그리고 거래량이 회복이 하루빨리 되어야 될 텐데 매수 심리 거래량이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정책들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이 안정돼야 됩니다. 전국이 안정되지 않으면 환율이 상당히 높은 고환율로 가다 보면 수입 물품 중에서요. 우리가 흔히 건축 자재 중에서는 철강, 목재, 시멘트는 거의 그 수입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건축 원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네. 여기다 전국이 불안해지면 또 매수세도 떨어지고 원가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전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떨어질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로 돌아서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재집권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속해서 집권하게 되면 네. 윤 정부가 추진했던 공급 그 270만 원이나 또는 기타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은 재추진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노무현 때도 그랬고 이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아마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겠나. 그래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보유세가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주택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최근 정부는 주택 공급 270만 가구를 공급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눈에 보이게 분양된 거는 많이 없고요.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270만 호를 임기 5년 동안에 인허가를 내거나 일부 공급하거나 또는 탁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준비를 하겠다는 게 270만 호지 270만 호가 입주 물량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출발도 그랬고요. 그래서 270만 호가 원래 250만 호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70만 호가 됐는데 서울에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50만 호를 공급하게 돼 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52만 호, 또 주변 지역에 그 공공택지를 통해서 88만 호에서 수도권에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손풀지구를 비롯해서 4군데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것도 그 일환인데요.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공급을 더 앞당겨서 촉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윤 정부가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270만 호는 제가 볼 때 전부 다 공급하기는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기반을 조성하거나 여건을 만들거나 공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렇게만 해도 절반의 성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향후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네. 이럴수록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점검 회의도 취소가 되고 네. 공식 일정도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정부가 꼭 놓치지 말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당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서울풀지구 등 4군데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야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여야 합의돼야 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어차피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그 30년도 넘는 경우, 신축 연도가 30년이 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난해 8월 8일 날 88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지역의 비아파트 부분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몇 해 전에 비아파트 부분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가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활성화시킬 계획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12월 말일까지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그 60제곱미터 이하의 3억 원 이하는 지방이고 수도권은 6억 원 이하까지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서민의 주거 중심에 있는 다세대 연립이 좀 더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 비주택수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네. 합산과제에서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책은 상당히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좋은 대책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 네. 하루빨리 시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네. 집 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전 수요인 경우에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충분하게 크지 못하거나 위치가 안 좋은 사람들은 비아파트 부분이 모아주택이나 또는 재개발 주택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이 주택을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반듯한 주택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꿈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폐지 방침을 시사했고요. 거기에다가 국회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공회전만 계속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법률은 전부 다 지금 계류된 상태입니다. 어.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도 계류된 상태고요. 네.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지금 정지된 상태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역시 계류된 상태인데 첫 번째 법안은 아마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약에 정국이 안정되면 합의가 될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말 정치적 싸움은 정치적 싸움이고 그 밑에는 민생을 봐서라도 민생 법안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그 정경분리라고 그러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정경분리로 경제와 민생은 정부가 좀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합심해서 국민 삶을 좀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회장님께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까지도 접목을 하신 모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공간 정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요. 네. 자동차를 타게 되면 내비게이션 틀죠. 틀죠. 그 내비게이션의 기초 바탕이 지적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차가 밀리고 안 밀리고 사고 나는 걸 알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학문입니다. 그게 부동산 네.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지대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네. 대학원에 공간정보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력을 배출했고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요. 네. 또 제가 그 중앙지적위원뿐이 아니라 LX 국토정보공사 선임비상임이사 했어요. 그 당시에 그 3D 촬영을 통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대문이 불이 났었잖아요. 네. 이걸 미리 3D로 촬영을 해놨다면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 공간의 활동만 하지만 지하 공간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대만에서 지하에 가스가 터져서 사고 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싱크홀에서 지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지하 공간을 레이더로 촬영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하 공간에 어떤 그 지역이 어떤 배관이 지나가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인천 지역을 일부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 정보입니다. 이 공간 정보는 부동산학을 기초로 하지만 네. 이거 이외에도 부처 간의 간마기를 헐어서 새로운 무엇인가 일자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지적도와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이 물건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유명한 산업인데 가장 최근에 와서 많이 진보된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기계 산업인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접목하지만 그 바탕에는
부동산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도로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센서를 달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애당초 부동산 학은요 모두 어우러지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융복합 학문입니다. 진짜 실생활에 다 녹아있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주거 문화도 지금 많이 변했죠. 네, 많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방에서 밥상을 들고 가서 아버님 앞에서 밥을 먹고 네.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안방 문화가 거실 문화로 바뀌었죠. 그쵸.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또 식탁 문화로 바뀌었죠. 식탁. 앉아. 식탁 위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죠. 앞으로는 공유 문화로 바뀔 겁니다. 공유 문화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만이 사는 공간도 있지만 네. 밖에서 활동하는 또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같이 공유하는 면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를 분양을 더 잘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바로 그 면적이 공유 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미팅룸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유 면적입니다. 아. 그래서 문화는 점점 더 개인 문화보다는 공유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 건축 쪽이나 이 부동산 쪽에서 접목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오히려 좀 더 개인화된다고 생각했는데 공유되는 문화로 바뀌고 있었군요.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방에 네. 들어가서 잠만 자지 그 외에는 없잖아요, 거의. 네. 그 공부는 학교 가서 하거나 도서관으로 가고. 밖에서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화의 중심에 있던 방이 점점 작아지고 거실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큰 걸 원할 수 있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전용 면적은 늘어날 수 있지만 네. 주택의 면적은 줄어들죠. 소형평이 인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서 활동하느냐? 그 밖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쉐어하우스처럼 주방도 같이 공유하고 네. 또는 휴식 공간인 휴게실도 공유하고 그쵸.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화된 아파트와 중서민층 아파트는 물론 그 분위기와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점점 더 공유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치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회장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회에 대고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치는 정치입니다. 정치로 해서 국민이 어려워지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전국이 불안해지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모두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한 거를 좀 씻어줄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은 뭐 지금 현재 여당이든 뭐 또 바뀌든 간에 여당은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민생이 어떤지 또 주거 환경이 어떤지 또 삶의 질이 어떤지 이걸 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꾸준히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좋은 나라. 네.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의지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얼어붙은 시기에는 매수를 고민하는 국민도 내 집 마련 고민하는 국민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불안한 전국이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대중 한국부동산 융복합학회 회장님 이야기 나눴습니다.